디지털 스테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입니다. 멋지죠? 하지만 누군가 범죄에 이용한다면 가상의 내가 범죄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기술,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에 이른바 안가 모임에 참석한 법조인 출신 측근들과도 잇따라 통화했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는 극우 유튜버와 통화나 문자로 교감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무력 진압 책임자인 정호용 전 국방장관 위촉 시도와 신윤 핵심 인사의 복당 등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18까지 3박 4일간의 호남 집중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국민 주권 정부를 제안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협력 등을 카드로 관세 유예와 면제를 인정받는다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MBC가 그 통화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뿐 아니라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 5천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는 약 1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26분엔 당의 중진인 오선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해 40초 정도 통화했습니다. 국회 계엄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 계엄 엿새 뒤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온 나라가 비상이던 계엄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법조 4인방은 대통령 안가에서 만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단순한 연말 모임이었다고 둘러댔었는데 이 회동 전후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다음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모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거나 제2의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지만 이들은 연말 모임 정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다들 한숨하실 뿐이고 특별히 다들 언급이 자제하는 상태로 다들 안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이들 4인방 중 2명이 안가 모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낮 1시 6분에 윤 전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했고
1시 45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모두 7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첫 통화는 의원들을 국회에 출입시켜 계엄 해제가 빨리 해결되는 바람에 유혈 충돌 없이 잘 끝났다고 격려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말 절박했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다는 소회를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전후해 이 전 장관이 안가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이 경찰 조사에서 점심이 조금 지난 무렵 행안부 장관이 법제처장과 민정수석과 모여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한 겁니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1시 18분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안가 회동이 끝난 밤 10시 43분에 또 전화를 걸어 두 번째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뭐 상의 드리거나 그럼 무슨 내용으로 통화해서 글쎄요, 뭐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 김 수석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 일일이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 상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했다면서, 당시는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통화가 특별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당 사령탑의 취임 첫 메시지가 무색하게 한쪽에선 과거 막말 파문으로 당을 떠났던 신윤계 핵심 인사를 복당시켰습니다. 공윤성 기자입니다. 35살 국민의힘 역대 최연소 사령탑에 오른 김용태 신임 비대위원장. 국민들이 놀랄 만큼 빠른 변화를 예고했던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며 김문수 후보도 수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사당화를 금지하도록 당원 당규를 고치는 당 개혁도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홍준표 전 대표에게 직접 연대를 요청하기로 했고, 역시 옛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도 당이 몰아냈던 과거에 대해 사과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 사령탑 출범에 맞춰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90%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이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당의 책임을 표명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공식화한 당일, 그런데 친윤계 핵심 인사가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캠프 1호 청년특보 출신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복당한 겁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작년 총선 당시 막말 파문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되자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영광로와 같이 어떤 분이라도 다 포용을 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일과 또 그런 문제들을 양성해내는 영광로가 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영입되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까지 복당하자 당내에선 이게 놀랄만한 빠른 변화인가, 선거를 망치기로 작정을 했냐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얼굴은 김문수, 내용은 윤석열 자체라며 내란 세력의 위장크림 역할을 하게 된 청년 정치인이 안쓰럽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APEC 21개 나라 통상대표들은 제주에서 관세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미 고위급이 만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장관급 회담이 열립니다. 송재원 기자. 어제 한미 양자회담은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측에선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섰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그리어 대표에게 미국의 관세 조치와 관련한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을 문의하고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오늘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어 대표의 장관급 회담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협의 이후 다시 만나는 건데,
실질적인 관세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대표도 만납니다. 미국 측이 먼저 요청했는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업 협력이 이번 협상의 지렛대가 될 전망입니다. 관세 정책의 핵심 미국과 중국도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12일 스위스에서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한 미중 협상 대표들은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참가국인 일본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통상 대표급을 보내지 않았는데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성급한 관세 합의를 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하동 화개장터를 거쳐 호남에서 표심 다지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남과 호남 사이 경남 하동 화개장터에서 광주와 대구 출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영남, 호남, 지방 수도권 구분 없이 모두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한다면서 갈구벌 대구, 빛고울 광주, 옛 지명을 들어 영호남 화합을 얘기했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을 그 딸빛이 왜 단체는지 아시죠? 전날까지 영남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화개장터를 거쳐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으로 건너갔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남해안 일대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호남권 표밭 다지기에 돌입했습니다. 서남해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이익 공유제 등 호남권 지역 공약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고 나머지는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수익이 생길 텐데. 특히 지난달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언급하며 호남의 민심과 당심을 존중하겠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또 호남 출신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를 내세웠던 것을 상기시키며 내란을 극복하는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국민주권 정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국민주권주의를 관철하되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여야 되겠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이재명 후보는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는 등의 교육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보수의 기준으로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는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국민의힘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다면서 민주당의 입당에 함께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기업인 구회에 나서면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교육 공약도 내놨습니다. 홍의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함께 사진을 찍거나 손을 맞잡으며 응원을 건네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뒤 첫 서울 유세인데 3일간 영남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데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 특유의 사랑합니다 인사를 건넨 김 후보는 곧바로 기업인 구회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또 거듭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을 노동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엔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습니다. 김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단체로부터 교육정책을 제안받은 뒤 AI 교과서 활용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소통 방안 개선 등의 교육 현장 공약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이 맞벌이 부모, 결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교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시고 김 후보는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점심을 함께하며 회담도 가졌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하루 평균 1.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산업재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매년 30조 원을 넘는다며 대통령 후보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송익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실무회담도 연기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3년 전 중단됐던 이스탄불 협상의 연속이란 게 러시아의 입장인데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 요구 등을 수용할지가 쟁점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전에 열릴 거라던 실무회담은 밤 늦게까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푸틴의 강경파 보좌관인 메딘스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이끄는 협상단은 이스탄불에 도착한 상태였지만 양측은 신경전만 벌였습니다. 정상회담을 역제안하고 앙카라에 머무르고 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이 실무팀만 보내자 이들에 대해 장식품이라고 부르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러시아도 외무부가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광대, 패배자라고 부르며 비난했습니다. 기대감을 표시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무산되자 자신과 푸틴이 만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Nothing's going to happen until Putin and I get together, okay? And obviously he wasn't going to go. He was going to go, but 또 중동 순방 때문에 자신의 합류가 어려워진 것이라면서도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16일 회담에 합류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현재는 정체 국면이라며 미러 정상이 전쟁 종식에 대해 직접 소통해야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It's my assessment that I don't think we're going to have a breakthrough here until the President and President Putin interact directly on this topic. 현지에선 실무회담이 하루 늦은 16일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측 협상단 대표인 메딘스키 보좌관은 이번 협상을 개전 초기 2022년 3월 중단된 이스탄불 협상의 연장선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특별히 불리하지 않았던 3년 전 나왔던 당시 공동성명 초안에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가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또 러시아가 점령한 땅을 우크라이나가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어 이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용 여부가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중부지방에 이처럼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남서쪽에서 강한 수증기를 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지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최대 30mm씩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예상되는 총 강우량도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00mm가 넘게 오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지방에 저녁까지 강원 내륙 산지 쪽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쌀락, 우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 쪽에는 안개도 짙게 끼어 있어서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3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씩 낮은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서울 22도, 대구가 24도 전에 보이겠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물러가겠지만 주말인 내일은 경기와 강원 지방 쪽에 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엔 이른바 안가 모임에 참석한 법조인 출신 측근들과도 잇따라 통화했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는 극우 유튜버 통화나 문자로 교감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무력 진압 책임자인 정호용 전 국방장관 위축 시도와 신윤 핵심 인사의 복당 등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18까지 3박 4일간의 호남 집중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음 정부 이름 후보로 국민 주권 정부를 제안하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드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만나 관세 협상을 이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도선 협력 등을 카드로 관세 유예와 면제를 인정받는다는 전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와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란 정국을 거치며 극우 세력과 긴밀히 교감하던 행보에 단면이 엿보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흘 뒤였던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첫 표결을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자신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 시도 사실을 알게 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초조해진 윤 전 대통령은 긴급 회동을 요청해 한남동 관저에서 한 대표를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한 대표가 돌아간 뒤 윤 전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대상자들 중엔 극우 성향 정치 평론가이자 유튜버인 고성국 씨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7분부터 44분까지 단 7분 사이 5차례나 연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씨는 이날 저녁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대표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대통령. 근데 워낙 8888 뛰어나가지고 쪽팔리니까 입장 표명을 바로 바꾸지를 못하는 거지. 국회 두 번째 탄핵 표결이 다가오던 나흘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날부터 고 씨는 연이틀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계엄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1시간 후에 국회에 군을 진입하라고 지시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은 대통령이 벌어준 거예요. 하루 뒤 나온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는 고 씨의 주문과 상당 부분 일치했습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과 체포, 구속 등 내란 이후 전국의 고비마다 유튜버들을 매개로 한 이른바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지속적으로 교감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기록으로 밝혀진 새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서도 첫 통화 상대인 여동생 다음으로 가장 먼저 문자를 보낸 외부인이 고성국 씨였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북 익산과 군산, 전주, 정읍을 찾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호남권 휴가 다지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도 수원과 화성을 찾은 뒤 세종시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충청권 민심에 호소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 준비공판 기자회견에 참여한 뒤 충남으로 내려가 미세를 펴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단체와 만나 정책 협약을 했습니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후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허 씨는 신도들에게 이른바 영성 상품을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을 핑계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 책임자였던 정호용 전 국방장관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의 상임 고문으로 위촉됐다가 5시간 만에 철회됐습니다. 12.3 내란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역사 속 내란 세력을 끄집어낸 건데요.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그제 저녁 6시 40분쯤 김문수 캠프에 합류하는 새 인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에게 자문할 상임고문 14명이 포함되는데 전두환 정부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핵심 5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전 장관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특수전 사령관으로 시민군 무력 진압의 책임자 중 한 명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내란 모의 참여와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에서 40여 년 전 내란 세력의 핵심 인물을 역사 속에서 꺼내와 캠프에 인선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캠프는 밤 11시 40분쯤 정 전 장관의 인선을 취소했습니다. 인선 발표 약 5시간 만입니다. 캠프 수장이자 대표 선수인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인선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부랴부랴 후보 비서실장이 나서 자신의 부주의로 논란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대신 총대를 맸습니다. 상임 고문으로 위촉해 주시면 좋겠다고 취합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제 부주의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전두환 반란군까지 끌어모아 내란 사령부를 만들어 다시 쿠데타라도 벌일 것이냐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45주기를 맞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문수 후보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희재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건데 민주당은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 한다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합류해 입을 보탰습니다. 범죄자가 선거법에 거쳐서 자기가 선거법 자체가 자기를 처벌 못하도록 아예 삭제해버린다. 이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삼권 분립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또 조시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헌법재판소가 대법 판결을 다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법부가 먼저 정치에 개입했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가 먼저 삼권 분립을 무너뜨려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법부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저희는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성급한 법안 추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에도 조금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본회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법부 행위에 대한 변제구라면서도 자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회복을 공약했습니다. 지지율은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 이 후보는 TV토론을 기점으로 변화가 생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재작년 학부모 민원에 괴로워하던 교사가 숨진 서희초 사태 뒤에도 상황이 변한 게 없다는 호소가 쏟아졌습니다.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라 하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 이 후보는 교사들의 법적 문제는 교육청에서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권 회복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대학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벌써 7번째 먹는 대학생들과의 점심인데 청년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진정한 보수 후보라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 문제적인 선거 전략으로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으로도 나오는 이재명 후보를 막아세울 수 있겠다는 건지 오는 18일부터 이어지는 TV 토론을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1차 TV 토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강점인 TV 토론을 통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서면 지지율이 금방 올라갈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생각은 공식 선거운동 이후에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종 득표율 1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10%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도 부담으로 꼽힙니다. 개혁신당은 최근 온라인 당원 수가 빠르게 늘어 1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곧 지지율이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부산 롯데월드의 한 놀이기구에서 굉음과 진동이 발생해 타고 있던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품 일부가 빠져나온 것도 확인됐는데 해당 놀이기구는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시속 110km로 최대 45m 높이까지 올라가는 부산 롯데월드의 인기 놀이기구입니다. 탑승객 40여 명을 태우고 운행이 시작됐는데 어딘가에서 커다란 소음이 들려옵니다. 앞뒤로 더 높이 올라갈 때마다 소음은 더 커집니다. 지탱하던 기둥 구조물마저 흔들리고 타고 있던 승객들까지 요동칩니다. 밖에서 놀이기구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놀라 소리칩니다. 나 눈물 나는데. 놀이기구가 운행된 3분 동안 탑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었다고 말합니다.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을 목격하거나 기구에서 흘러나온 윤활성 기름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롯데월드 측은 운영된 지 3년 된 이 놀이기구의 운행을 즉각 중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놀이기구는 현재 고장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을 멈춘 상태입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시설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점검을 통해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해당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세엽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주차할 곳을 찾다 다른 차가 빠져나가려 움직이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마 다른 차가 오기 전에 얼른 세우거나 그럴 수 없는 경우 맡아놓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한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할 곳을 찾는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갓길에 빼곡하게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이때 마침 곧 나가려는 듯한 차량을 발견하고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내고 주차하기 위해서 차를 돌려 다시 그 자리로 가는데요. 다른 차가 이미 주차를 했을까요? 다행히 자리는 비어 있는데 차 대신 아주머니 한 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 주차할 차가 올 거라며 비키지 않는데요. 실랑이가 시작되고 심지어는 차 앞을 가로막고 치고 가 라면서 억지를 부리는데요. 결국 말다툼 끝에 주차는 했는데 젊은 여자가 어이없다며 역정을 내는 차 대신 서 있던 여성에게 운전자는 그러면 아줌마가 차 하세요 라고 응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잘 대처하셨다, 똑순이다, 할 말 잘하시고 사이다 같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전동 킥보드의 위험 천만한 주행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안전모드 없이 두 남성이 탑승해서 달리죠. 운전자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고요. 뒤에 탄 동승자는 병원복 차림에 한 손에는 링거 배치대를 들고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해 보이죠. 또 다른 영상인데요. 고성능 전동 킥보드가 차들과 함께 도로 한가운데를 빠르게 달립니다. 차들과 뒤섞여 주행하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이런 크고 빠른 전동 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마련이죠.
운전자 안전은 물론이고 만약 보행자와 사고라도 나면 도움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끔 목 주변에 무언가 끼어서 발견되는 동물들이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죠. 이번에는 다름 아닌 자동차 바퀴 휠에 낀 채 발견된 강아지의 사연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어쩌다가 여기에 끼게 됐을까요? 자동차 휠에 단단히 목이 낀 강아지, 얼굴도 부어있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거리에서 질식해가는 이 강아지를 본 시민이 동물구조단체에 신고를 해서 구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이 보일 만큼 위태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즉시 바퀴를 빼내려 시도했지만 대원들과 수의사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결국 소방서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장비를 갖춘 소방관들의 손길로 발견 1시간 만에 이 강아지는 목을 조르는 덫이나 다름이 없었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건 거리를 떠돌던 이 강아지가 위탁 과정에서 휴식을 취하다 입양까지 됐다는 점인데요. 피클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이 강아지, 주인들과 행복하게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 생강 지역의 한 CCTV 영상입니다. 배달원이 음식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눕히는데요. 이어서 이 포장된 음식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힘껏 바닥에 내리칩니다. 자세히 보니까 포장 음식 중 소스만 꺼내 바닥에 뿌리고 있는 건데요. 실수로 넘어져 음식을 엎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죠. 이후 멀쩡한 음식을 다시 자전거에 실은 배달원은 자리를 유유히 떠났는데요. 배달 도중 사고가 났을 경우 배달원이 자체 회귀하는 원칙을 악용해서 공짜로 배달 음식을 먹으려고 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달원 때문에 근처 주민은 이 자신의 집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소스까지 직접 치워야 했다고 토로했고요. 음식은 이웃이 주문한 것 같았는데 누가 시킨 건지는 알 수 없었다며 직접 바닥 청소까지 했다고 황당함을 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공짜 음식 먹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며 화가 난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문화는 플러스입니다. 배우 황정음 씨가 가족법인 회사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배우 황정음이 가족법인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제주지법에서 어제 황 씨에 대한 횡령 혐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황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됐다면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요.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갚았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룹 보이넥스도어의 새 앨범 타이틀곡 I Feel Good 뮤직비디오가 지난 14일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공개된 지 약 26시간 만인데요. I Feel Good 뮤직비디오엔 보이넥스도어의 활기차고 자유분방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음원의 인기도 대단한데요. I Feel Good 음원은 발매와 동시에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로 직행했고요. 새 앨범 노장르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7개 국가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가수 주현미가 신곡 아노네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주현미가 일본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시 발매됐는데요. 이번 신곡은 도시적인 리듬과 주현미 특유의 감성적인 표현이 어우러진 댄스풍 트로트고요.
주연미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트로트 가수 서른도가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지난 1985년 비 내리는 영동교로 데뷔한 주현미는 신사동 그 사람, 또 만났네요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얼마 전 고별 무대를 마친 가수 이미자가 전통가요 명맥을 이을 후계자로 점찍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할리우드 인기 배우 브래드 피트의 신작 F1 더 무비가 다음 달 극장가를 찾아갑니다. 이번엔 카레이서로 변신해 열연을 펼쳤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지원한 F1 더 무비는 최고가 되지 못한 베테랑 F1 드라이버 소니 헤이즈가 최하위 팀에 합류해 신예 천재 드라이버와 경쟁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브래드 피트는 극중에서 소니 헤이즈 역을 맡았고요. 톰 크루즈가 지원한 탑건 매버릭과 오빌리비언 등을 만든 조셉 코신스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블랙핑크 로제가 OST에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경기 장면과 남다른 스케일로 통쾌함을 선사할 F1 더 무비는 다음 달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수의 미국 연예 매체들은 비버는 오랜 매니저였던 스쿠터 브라운에게 약 880만 달러, 우리 돈 12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022년 비버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투어를 중단했는데 당시 이미 557억 원을 선지급금을 받은 상태였고요. 공연 취소로 위약금 335억 원을 기획사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비버의 전 매니저 브라운이 속한 회사 하이브가 개입해 상황을 정리했고요. 비버가 브라운에게 14억 원가량의 빚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산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인의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은 연간 1,0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21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중 37.1%를 차지했는데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 2032년에는 248만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들이 주로 운수창고나 숙박, 음식, 도소매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뛰어든다는 건데요.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다 보니 창업 3년 이내 고령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비율도 140%대로 가장 높아 상당수는 폐업후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들이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한국 영화의 위기가 본격화됐다는 기사입니다. 7년간 2억 관객을 이어오던 극장 관객 수가 코로나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1억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00만 명 줄은 2,625만 명에 그쳤고 극장 매출 역시 1,400억 원가량 감소했는데요. 넷플릭스 등 OTT보다 비싼 티켓값과 함께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게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요. 올 상반기 신규 개봉한 국내외 영화가 406편으로 작년 대비 80편 이상 급감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영화를 극장에서 다시 상영하는 재개봉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현지 사기 조직들이 중국산 인공지능 AI인 딥시크를 활용하면서 사기 범죄가 첨단화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과거엔 피해자에게 전화해 사기를 쳤지만 이제는 메신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통자가 필요하지 않게 됐고요. AI가 문법 오류 하나 없는 깔끔한 번역은 물론 사기 시나리오까지 다 짜줄 정도로 고도화되면서 주요 총책 자리를 중국인이 꿰찼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 환경 등 정보기술 인프라가 중요해지면서 사기 조직들도 칭다오, 수저우 등 중국 대도시에서 일반 직장인들과 섞여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최첨단 IT 인프라를 확보한 캄보디아의 대도시들이 사기 성지로 급부상 중인 것도 같은 이유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땅속 빈 구멍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3개 자치구의 도로 일부 구간을 탐사한 결과 땅속 빈 구멍이 288곳 발견됐고 이 중 61.5%가 지하철 통과 구간에서 나왔는데요. 지하철 역사와 노선에서 지속적으로 유출 지하수를 배출하고 있어서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역사 주변으로 빈 구멍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치역, 둔촌동역, 둔촌 오륜역, 이수역 4곳이 지하수 유출량이 많고 빈 구멍이 집중 발생한 구간으로 꼽혔는데요. 빈 구멍이 여러 곳 발생한 곳은 땅 꺼짐 가능성이 큰 만큼 예방을 위해선 지하수 배출을 규제하는 등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신문입니다.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의 배경과 유사한 풍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가 관광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해변 열차와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찰이 차도 무단 진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해운대구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효과가 없고요. 한국어와 다양한 외국어로 보행자 이동을 안내하는 스마트 신호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네, 금요일 출근길에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내일도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과 충청 지방에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진 모습인데요. 남서쪽에서 강한 수증기를 품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형적인 영향도 더해지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씩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예상되는 총 강우량도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지방에 저녁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쌀알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8.2도, 청주 20.7도 등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씩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엇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과 전주 24도, 대구 24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오늘 밤사이 물러가겠지만 주말인 내일 경기와 강원 지방에는 또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예년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JTBC 아침에 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화개장터에서 영호남 화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 앞 집회에서 민주당을 비판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서울에서 도보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승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달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계엄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지만 탈당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할 일이라며 손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당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뒤 탄핵 표결을 앞두고는 부정선거를 주장한 유튜버에게도 5차례에 걸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일당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선수는 폭로 협박에 3억 원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 이어 호남을 찾아 지역 간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에서 이 후보를 자신 비판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화개장터를 찾았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곳에서 영원한 화합을 강조한 겁니다. 이 후보는 이들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나눠서 왜 싸웁니까? 분명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편을 나눠 우리 국민들이 싸웁니까? 이 후보는 오늘 전북 지역을 찾아 이틀 연속 민주당 텃밭 민심을 다지는 데 집중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취약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에 이어 기업인 조찬 강연에도 얼굴을 비쳤는데 이후 대법원 앞 민주당 규탄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발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자기 선거법 위반한 것 재판에서 아주 완성했다고 외부 공장은 탄핵 하겠다, 청문회 돌아라, 특검을 하겠다, 이런 되게 망측한 일을 하는 김 후보는 오늘은 경기 남부와 대전 천안을 찾아 수도권과 중원 민심을 공략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교대를 찾아 예비 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이어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건대 입구에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보수 단일화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왜 이준석 쫓아낼 때는 2명을 씌워가지고 바로 쫓아내는 거면 윤석열에게는 어떤 약점이 잡혔길래 어떤 행위의 공범이길래 이런 식으로 제발 나가주고라는 요구를 이 후보는 오는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정체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연이은 우클릭 후보가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5.18을 앞두고 당시 민주화 운동 진압을 주도했던 인사를 영입하려다가 비난이 일자 몇 시간 뒤에 취소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까지 선대위에 포진하면서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정호영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발표한 뒤 5시간 만에 취소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전두환 신군부 핵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해 징역 7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건 조금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광주 학살 책임자를 영입해 또다시 쿠데타를 벌일 작정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윤 어게인도 모자라 천 어게인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도 모자라 전두환 반란국까지 내란 세력 총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도층 외연 확장 목표와 달리 우클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석동현 변호사를 포함해 탄핵 반대 아스팔트 세력들의 캠프 합류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공천 취소로 탈당한 뒤 탄핵 기각을 주장해온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복당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후보님과 사무총장 박대출 총장이 얘기해서 다 이처럼 친윤계를 넘어 5.18 군부와 아스팔트 지지자에 집중하는 우클릭에 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는 일부러 의도해서 저러나 싶다며 계속되는 우클릭은 격차만 크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JTBC 조민규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탈당을 먼저 결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하는 문제라면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계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는데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에 대해선 공산국가에서 많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공식 취임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당원에 대해 당적을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넣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탈당을 안 할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선대위 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의 미래와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공개 회의 땐 토요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나가지 않으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요일은 대선 주자들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를 나선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 진통 끝에 최종 후보로 확정된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습니다.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또는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에선 당이 탄핵과 계엄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계엄 자체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맨 소셜피드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아이들의 운동회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른들에게 소리쳐서 사과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한 학부모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100여 명이 노래 한 곡도 틀지 않고 2시간 40분 정도 운동회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쪽으로 사과하고 시작하는 운동회 참 씁쓸하다고 했습니다. 졌지만 정말 즐거웠다고 했다. 이런 아이의 말도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난달 또 다른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그린 안내문이 걸렸는데요. 이틀 동안 신이 나니까 주변에 소음이 생길 것 같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글과 그림도 함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구청의 민원 게시판, 학교 운동회의 소음 공해로 풍길단 게시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온라인에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소풍아가 대우를 받는데 아이들의 웃고 제잘되는 소리는 불편한 소음이 돼버리는 현실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동으로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국 보건복지부의 예산 청문회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남성은 일어서서 계속 같이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국회 밖으로 쫓겨나는데요. 경찰은 공공질서를 방해한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노홍철과 곽튜브가 직접 만나기도 했던 아이스크림 회사 벤앤제리스의 공동 창업자인 벤 코언입니다. 국내에도 진출한 미국 최대 아이스크림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거나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아이스크림을 한정 판매하는가 하면 트럼프 1기 때는 정부 정책에 저항한다는 의미의 저항 아이스크림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벤 코언은 소셜미디어에 가자지구를 학살하는 행위가 내게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지역의 한 호수가 그야말로 파랗게 변했습니다. 화물차에서 새파란 염료가 쏟아져서 동물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3일 브라질 상파울루 둔지아이에서 화물차가 기둥과 부딪히면서
차에 있던 염료가 맨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00리터 분량의 파란색 염료는 인근 공원의 호수로 가면서 그 호수에 살고 있던 물고기까지 새파랗게 물들였습니다. Entrada do parque. É um corante, pessoal, usado para atingir embalagens. É um corante muito usado, inclusive, para atingir embalagens de ovo, caixas de ovo. 12만 5천 제곱미터 넓이 공원 안에 있는 호수엔 오리, 어휘, 피바라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당국과 환경단체는 하천의 오염 상황을 분석하고 동물들에게 더 피해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 20여 분 전이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JTBC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경호처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내역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2명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약 1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엔 국회 통제를 위한 경력만 배치됐고 계엄군 병력이 투입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10분 뒤인 11시 33분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통화 직후 국회 출입 통제가 다소 완화돼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이동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혼란스럽던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나경원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오후 11시 26분에 전화를 걸어 40초간 통화했습니다. 나 의원은 JTBC에 미리 상의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로 짧게 통화한 것이라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포위당했기 때문이라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나 의원이 국회 반대쪽으로 향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명의의 비화폰으로 국무위원들과도 여러 차례 통화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과 통화했고 계엄 엿새 뒤엔 당시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서 여도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4시 27분에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8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전화를 받아 약 15분간 통화했습니다. 12시 58분쯤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6분 40초간 통화했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도 2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약 7분간 통화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사태 수사를 지시하고 다음 날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통화했습니다. 12월 6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상민 전 장관과도 각각 9분, 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긴 했지만 내란 사태 수사의 핵심 인물인 국무위원들과 통화한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계엄 국무회의는 형식과 내용에서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5일에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20초간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문수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는 계엄 엿새 뒤인 12월 9일 전화를 걸어 3분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하종대 전 KTB 원장과 14차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하 전 원장은 김 후보 대선 캠프의 공보특보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당시 계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JTBC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통화로 보이는데 통화한 사실 여부조차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유튜버에 의지했던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실패 이틀 뒤에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하루 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 씨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방송을 하면 그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예리 기자입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 부패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침묵을 깨고 갑자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즐겨본다고 알려진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입장 표명을 촉구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날 대국민 담화 내용은 이 유튜브에 나오는 주장들을 그대로 따온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JTBC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고 씨와 5차례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계엄 선포 약 2주 전인 11월 21일에도 문자와 전화를 총 4번 주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뒤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해온 인물 중 하나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 간 교류가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음모론들이 바로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가장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화 내역에는 통화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 씨와 통화한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도 약 10분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장은 전직 검사들로 이뤄진 검찰 동호회 회장입니다. 그는 지난 2월 회원들에게 구속 취소 청원서를 돌리고 실제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감사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기후 위기로 예상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일상이 됐습니다. 극한 홍수를 대비한 댐 방류 모의 훈련이 열렸는데 관계기관은 본격적인 홍수철이 다가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물을 댐이 담아둘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캠핑과 낚시를 하던 주민이 차량 고장으로 대피시기로서 고립되는 상황이 신고되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주민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인근 댐이 급히 방류량을 줄여 주민 구조 시간을 법니다. 시원창의 좌측 부분은 주민 구조를 위해 방류량 감량을 시행한 결과이며 우측은 현재의 방류 스케줄을 유지하는 조건에 대한 비교 결과입니다. 충주댐의 방류량 조정으로 주민 구조를 위한 6시간을 확보하였으며 극한 홍수로 인한 긴급 상황을 가져간 모의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강우 예보와 댐 방류 시나리오를 실제와 똑같이 구현된 가상 공간에 적용해 최저간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기후위기로 예기치 못한 단기간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지자 선제적으로 대비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장마기엔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16개 댐이 역대 최대 강우량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홍수기가 시작하는 6월 말 이전까지 댐 수위를 기존 제한 수위보다 10m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 비상시 더 많은 물을 담아두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사전 방류로 비울 용량은 68억 1000톤, 롯데월드타워를 약 4,600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전국에 24시간 내내 430mm의 비가 고루 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70%가 댐으로 흘러들어와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제 극한 기후는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으므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홍수기 대응 프로세스 전반을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극한 호우를 대비해서 홍수기 전까지 설계 홍수 조절량의 3.2배인 68억 톤의 물그릇을 미리 확보하여 댐의 홍수 대응 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또 댐 방류 시 재난 안전 문자 등을 이용한 실시간 알림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손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억 원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인 손흥민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가졌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 측은 A씨의 요구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가 올해 3월 손 씨 측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또다시 임신 폭로를 빌미로 손 씨 측에 여러 차례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B씨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손 씨 측은 지난 7일 이들을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와 B씨를 각각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범행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손 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수는 명백한 피해자라며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와 가디언은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가짜 임신 협박을 당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외 팬들은 손 선수가 첫 우승에 도전하는 유로파 리그 경기를 앞두고 이번 사건으로 경기력에 지장이 있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5에서 40mm, 남부지방엔 1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가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JTBC 아침에는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